쥐라기 시대 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져서 주위를 둘러보고 나무 그늘 아래로 달립니다. 좋아요. 좋은 선택이 아닌 데다 숨바꼭질에 별로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만한 시간도 아니죠. 저기 덤불에서 거대한 이상한 모양의 동물이 나와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공룡이다!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면서 눈을 가립니다. 예상했던 그런 아침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공룡은 짖지 않아요. 눈을 떠봅니다. 그 동물이 달려든 것은 확실한데 주변을 뛰어다니고 긴 꼬리를 흔들고 짖으면서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낯이 익네요. 이건 개? 안도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개 공룡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크고 회색이고 털이 많지만 티렉스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다리는 사실 짧은 작은 팔이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긴 주둥이가 여러분을 핥고 있어요. 개 공룡이 여러분을 침 범벅으로 만드는 동안 또 하나의 털이 많은 짐승이 덤불에서 나옵니다. 흰색의 털이 많고 짧은 앞다리에 길고 짙은 회색의 꼬리,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긴 귀, 이건 공룡 토끼예요. 이 두 동물은 서로를 쫓으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꿈 아닌가요? 개 공룡은 놀이가 지루한 듯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팔에 머리를 비비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물속에서 그 지느러미를 보면 심장이 거의 멎죠. 이것 때문에 해변에 수영하러 가는 게 불안하죠. 그 거대한 면도날 이빨을 가진 사냥꾼의 이름은 대백상어예요. 그러니 만약 바다 공포의 절정인 이것이 영역을 떠난다면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백상아리를 겁먹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메갈로돈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대한 비현실적인 괴물일까요? 아니요, 어림없어요. 범고래만큼 빠르게 바다의 일부를 깔끔하게 쓸어버리는 건 없죠. 강력한 범고래 떼가 바다 표범이나 오징어 같은 먹이를 찾으러 올 때 가장 크고 무서운 상어들조차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역을 벗어나요. 이 고래들이 왜 특별히 대백상어를 목표로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경쟁자를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양 전문가들은 상어가 도망가고 다음 해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네, 말 되네요. 범고래는 대백상어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이빨도 많고 고기에 대한 무자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빨을 쓸 거예요. 범고래는 또한 매우 지능적이라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팀으로 일해요. 그게 물고기 떼를 잡는 거든 얼음 위에 물개를 떨어뜨리려는 거든 아님 심지어 흑등고래를 쫓는 거든 말이죠. 그러면 백상아리가 강력한 범고래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무서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야생동물과 거리를 둬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밤에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범고래는 편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은 메뉴에 없대요. 오늘 여러분이 물속에 있다고 해서 범고래가 식단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범고래는 고래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가장 큰 종의 돌고래예요. 그리고 상어들은 이들의 친척도 두려워해요. 큰 돌고래 말이에요. 큰 돌고래 하나도 상어에겐 압도적인데 때로 지어다니면 더 강력하죠. 상어는 매우 민첩한 이 해양 포유류에게 의해 쉽게 압도당해요. 이들은 뭉툭한 주둥이를 마치 공성태처럼 사용해요. 이게 상어를 아주 거슬리게 만들어서 그냥 지역을 떠나버리죠. 이제 동굴의 왕국에서 다른 최고의 사냥꾼을 생각해본다면 늑대가 항상 떠오르죠. 늑대 무리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늑대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서 원하는 뭐든 다양한 메뉴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어요. 늑대는 매우 지능적이고 빠르고 민첩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수일 거예요. 만약 회색곰이나 퓨마가 이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숫자놀이는 항상 늑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가 많지 않더라도 늑대들은 장악해서 두려움을 주죠. 다른 동물들도 혼자 있는 늑대를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통 늑대를 내버려 두죠. 완전히 눈 덮인 하얀 환경에 대비되는 오렌지색 옷을 입은 채 얼어붙은 영하의 온도에서 멧돼지를 덮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확실히 시베리아 호랑이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길이가 3m가 넘고 무게가 180kg까지 나가는 이들은 야생 고양이들 중 가장 커요.
이 고양이는 자신의 몸무게 2배를 지고도 여러분 머리 위로 쉽게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이 숲의 왕에게 진짜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몸집이 큰 갈색곰인데 아마 막상막하일 거예요. 그러니 시베리아 호랑이가 자기가 있는 곳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게 당연하네요. 남미 물속 최고의 보스는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제규어와 카이만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뱀 근처에선 안전하지가 않아요. 강둑의 탁한 물이 거대한 뱀을 완벽하게 위장해줘요. 아무도 모르게 뭔가가 와서 물 마시러 오길 앉아서 기다리죠. 그러곤 슝! 뱀이 공격하죠. 먹이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날카롭고 구부러진 이빨과 457cm의 순수 근육을 사용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에겐 다행히도 배불리 먹은 후에 아나콘다는 다음 식사에 대한 걱정 없이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가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 타이틀은 블랙 맘바의 것이죠. 사자, 얼룩무늬, 하이에나, 기린,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독사를 피할 겁니다. 모두들 한 입만 물려도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최대 4m까지 자라고 킹코브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긴 독사예요. 아프리카 블랙 맘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속 19km로 질주하죠. 이건 러닝머신의 최고 속도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그린 아나콘다의 이웃인 전기뱀장어예요. 이렇게 높은 전하를 띤 생명체를 기꺼이 상대하고 싶은 동물은 거의 없죠. 전기뱀장어는 800V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약 6,000개의 특수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건 미국 벽에 설치된 표준 소켓의 6배죠. 이 정도면 말 한 마리를 쓰러뜨리고 크리스마스 전구들을 켜기에 충분하죠. 2019년 테네시주의 한 수족관에서 트리 전구를 뱀장어 수족관에 연결했어요. 뱀장어가 물에 충격을 줄 때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이제 전기 뱀장어가 저항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전압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뱀장어에 대한 진짜 사실 하나 더. 전기 뱀장어는 공기 호흡을 해요. 입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 약 10분마다 표면에 올라와야 하죠. 네, 단일패가 입안에 있어요. 정글의 왕은 제지 없이 계속 통치하나요? 책과 영화를 보면 물론이죠.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해요. 첫째로 이들의 집은 정글이 아니라 아프리카 평원이에요. 다양한 경쟁자들의 집합체, 하이에나, 표범, 악어들이 항상 왕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죠. 심지어 얼룩말과 기린도 궁지에 몰리면 빠른 발길질로 큰 고양이를 막을 수 있어요. 만약 무는 힘으로 따진다면 인류가 측정한 것 중에 아프리카 나일강 악어가 제일 세요. 이들의 턱은 사자 턱보다 5배 더 강해요. 앞에서 봤던 물속 생물들은 물만 피하면 되는 거였죠. 사자를 잘 피해보세요. 사자는 시속 80km의 속력에 스쿨버스 길이만큼 점프할 수 있고 나무도 오를 수 있어요. 정점 역할로 보자면 사자의 가장 큰 상대는 아프리카 들개예요. 이 둘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워요. 사자 무리가 크면 개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자들을 상대할 만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인내심이에요. 사자들은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순간이죠. 먼 거리를 180kg 이상의 근육질 몸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를 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요돼요. 하지만 아프리카 들개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와 몸집에 비해 큰 폐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은 몇 킬로미터를 빨리 그리고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냥 방식인데 먹잇감이 달리다가 지치게 되죠. 고양이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아졌다면 왕을 상대할 만큼 용감한 동물이 하나 있죠. 하마예요. 귀엽고 말랑해 보이지만 하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예요. 통계에 따르면 대백상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하마는 전혀 말랑하지 않아요. 하마는 순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 몸무게는 자동차만큼 나가요. 뾰족한 송곳니는 여러분 팔뚝보다 더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자와 악어들도 하마와 거리를 유지하는 걸 선호하죠. 하마의 이름은 물의 말이란 뜻인데 하루에 16시간까지 물에서 잠겨 지내죠. 웃긴 건 하마는 수영을 잘 못해요.
만약 하마가 수영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사실 호수나 강 바닥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의 올림픽 수영 선수들의 속도를 능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비켜 사자야. 하마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정점의 동물이에요. 하지만 전 상을 건네줄 만큼 가까이 가진 않을 거예요. 숲의 지배자는 회색곰에게 내주세요. 무게가 0.5톤이 넘어서 이 커다란 털뭉치가 느리고 어수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를 오래 유지하는 건 베이모스 불곰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모든 지형에서 이들은 동물 세계의 오프로드 SUV예요. 아무 천적도 없는 이 곰은 지역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요. 다행인 건 1년 중 3분의 1을 잔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색곰과 마주치지 않길 바래요. 특히 겨울잠에 들기 직전에 말이죠. 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가을을 보내는데 평소보다 더 굶주려 있거든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검독수리가 산림지대와 산맥 전 대륙에서 발견되는 건 당연해요. 날개 길이는 거의 2m고 사람들이 독수리의 눈이라고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새는 4.8km 상공에서 토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층 건물 옥상에서 개미를 보는 것과 같죠. 검독수리는 또 아주 높은 곳에서 빠르게 다이빙할 수 있어요. 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 시속 320km에 도달해요. 나르는 화살만큼 빠르죠. 슝! 뭔가 미끌미끌한 걸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달팽이가 껍데기를 달고 있는 민달팽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완전 다른 종이에요. 민달팽이는 모든 내장이 미끌미끌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조 껍데기가 필요 없어요. 몸을 찌그러뜨려 닿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달팽이는 나무 껍질 아래나 작은 틈새 안 또는 시험 공부를 하는 척하는 도서관 같은 가장 있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도 종종 발견될 수 있어요. 반면에 달팽이는 껍데기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껍데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라면서 껍데기를 교체하는 소라게 껍데기와 달리 달팽이는 껍데기를 달고 태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석회화되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깨지기 쉬운 반투명 껍데기를 달고 있는 아기 달팽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귀엽죠? 달팽이의 내부 장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껍데기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달팽이가 으깨지거나 부서지면 이 동물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달팽이는 껍질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칼슘의 도움으로 작은 흠집과 갈라진 틈을 수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거북이는 달팽이와 아주 가까워요. 왜냐면 일반적인 속설과 달리 거북이들은 변덕스럽게 껍데기를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거북이의 등껍질은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파충류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와 발을 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뼈대는 단단한 껍질과 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의 뼈와 마찬가지로 거북이와 같이 자라죠. 코알라는 오직 유칼립투스 잎만 먹지만 거기엔 6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코알라는 그중 30종만을 먹죠. 또는 메뉴판에 있는 5%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코알라를 위한 좋은 식사가 되기 위해선 아주 특별한 유칼립투스 나무여야 해요. 이 귀여운 생물들은 또한 집고양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북극곰은 전혀 하얗지 않아요. 털 밑에 피부는 까매요. 이들은 사냥하는 동안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흰색이 필요해요. 검은색은 다른 어느 색보다 햇빛을 제일 잘 흡수하는 반면 흰색 털은 햇빛을 막지 않아요. 광선이 바로 통과하죠. 어떤 의미에서 북극곰은 투명한 털을 가졌어요. 개와 고양이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몇몇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2가지 색만 구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란색과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보다 다른 색의 음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멋진 야간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는데 인간보다 약 7배 적은 빛만 있으면 돼요. 기린은 소리를 안 낸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에 밤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저주파 소리를 내는 걸로 밝혀졌어요.
낮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잘 발달된 눈썹을 움직이면서 말이죠. 뉴뉴. 밤이 되면 눈썹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기린에 대해 얘기해서 말인데 이 동물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자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만큼 많이 자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수면 패턴은 꽤 전형적이에요. 연구원들이 한 무리의 기린을 관찰한 후 밤에 자고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린들은 매일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무리는 사실 기린들의 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이 기니까 말은 되네요. 갈매기는 소금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염분을 배출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분비샘이 바닷물을 아주 빠르게 정화해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짠 잔여물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알겠죠? 짭짤한 콧물이에요. 아델리 펭귄은 진짜 낭만적이에요. 평생 단 하나의 짝이 있죠. 수컷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암컷에게 매끄러운 돌을 좋아해요. 일종의 약혼 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간들처럼 암컷 펭귄도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물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우도 로맨틱해요. 수컷 여우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에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죠. 암컷을 돌보고 털에서 벼룩을 골라내주기도 해요. 수컷 여우는 여우 구멍을 개선하고 아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돌고래는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을 뜨고 잘 수 있어요. 뇌의 절반은 꿈을 꾸고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절반은 위험의 징후들이 주변에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죠.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을 잠자기에 가장 완벽한 두뇌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게다가 돌고래들은 수동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뇌 전체가 잠들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해달은 모든 동물들 중 가장 귀여운 잠꾸러기예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해달은 늘 물속에서 보내요. 등을 대고 헤엄치면서 그 자세로 잠을 자죠. 아기들은 엄마 배에 엎드려 자요. 그리고 두 어른 해달은 물살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손을 잡죠. 타조는 위협을 받을 때 모래에 머리를 박지 않아요. 사실 머리를 전혀 파묻지 않죠. 이 오해는 유명한 영어 관용구인 땅속에 머리 박고 현실을 회피하다에서 유래됐어요. 실제로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알을 위해 모래에 구멍을 파야 해요. 알을 고르게 데우기 위해 머리를 거기에 넣고 종종 알을 돌리죠. 하지만 타조에겐 여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위협을 직면했을 때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완벽하게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오해에 따르면 상어는 움직이는 동안에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엄을 치면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비록 많은 종류의 상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만 다른 많은 종류들, 즉 바다에 사는 수염상어와 같은 종은 아가미 위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 모든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 헤엄치는 걸 멈추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어의 몸은 압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에겐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안전하죠. 일본 과학자들은 고양이들이 진짜로 무시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양이를 위한 오디오 녹음을 틀었어요. 그 녹음에는 고양이 주인들이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고 동물들이 꼬리, 다리, 귀를 움직였어요. 고양이가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진화예요. 고양이들은 곡식을 먹는 쥐들에게 끌려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사람들 가까이 살았지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새들은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룡이에요. 이들은 두 다리 달린 공룡인 수각류에서 진화했어요. 네, 티라노는 닭, 타조, 그리고 심지어 벌새의 먼 친척이에요. 사실 홍학은 흰색이에요. 이 새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해요. 이 색조는 홍학이 먹는 조류와 새우에서 발견돼요. 여러분도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약간 주황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것은 야채의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 때문에 일어나요. 전 세계의 선원들이 항해 중에 만난 거대한 오징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긴 촉수를 가진 괴물들을 신화 속 존재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2004년 대왕 오징어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13m까지 자란 동물을 기록했어요. 모기는 실제로 특정 사람들을 더 잘 물어요. 가장 맛있는 사람은 O형이에요. 또 이 곤충들은 시력이 정말 좋아요. 초록, 검정, 그리고 빨간색에 끌리니까 캠핑 가기 전에 옷 색상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상어를 15분 동안 무아지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동물의 코를 손으로 쓰다듬어야 해요. 이런 종류의 최면은 상어의 코에 있는 수용체들 덕분에 일어나는 긴장성 부동화라고 해요. 쓰다듬을 때 이 수용체들은 많은 신호를 보내며 상어의 뇌는 그 모든 걸 처리하지 못해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건 상어의 코를 문지르기 위해 정확히 어떻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죠. 전 그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코끼리는 쥐 그 자체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들은 시력이 나빠요. 또 꽤 느리게 움직이죠. 그래서 새나 작은 생물인 쥐 같은 것들이 코끼리 주변을 쏜살같이 지나가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움의 요소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카멜레온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물은 위장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색은 체온을 조절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걸 도와요. 대부분의 개들이 숨을 헐떡일 때 혀가 입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는 그렇게 땀을 흘리는 줄 알죠. 사실 개의 땀샘은 발바닥에 있어요. 게다가 몸 전체에 다른 땀샘들이 있어요. 개는 비강, 혀, 그리고 폐 안쪽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 숨을 헐떡여요. 이게 개를 식혀주는데 도움을 줘요. 말벌은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말벌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하진 마세요. 벌은 인간의 경계를 존중하므로 여러분이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벌은 성질이 아주 나빠서 여러분이 둥지 근처를 걷기만 해도 쏠 수 있어요. 말벌 너무하네요. 평범한 정원처럼 보이죠? 조금만 더 확대하세요. 조금만 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아니요, 오른쪽이요. 좋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막대기? 잠깐만요. 찾았어요. 이거야말로 위장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귀는 곤충계의 야수입니다. 선호하는 메뉴가 다른 곤충이거든요. 그리고 새, 개구리, 심지어 쥐까지요. 사마귀는 크기와 색깔이 다양하고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녹색이나 갈색이지만 어떤 것들은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멋쟁이들이에요. 이 강력한 곤충은 농부들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사마귀는 모든 해충과 기생충을 퇴치하고 들판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고마운 곤충이죠. 저것 좀 보세요. 다른 나뭇가지로 이동하고 있어요. 사마귀의 큰 앞다리는 갈고리처럼 원하는 것에는 무엇이든 매달릴 수 있어요. 다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어서 거기에 잡히는 건 절대 원치 않을 거예요. 뒷다리는 맛있는 먹이로 몸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서 상대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무섭게 생긴 것 말고도 사마귀는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여요. 매일 별 큰 노력 없이 먹이를 사냥해요. 정말 빨라요.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이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 식사를 시작해요. 하지만 사마귀를 뒤로 하고 이제 땅 위로 내려갑니다. 풀밭에 있는 저 뱀 좀 보세요. 교활한 녀석이죠. 이 뱀은 길이가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뱀이고 일정한 먹이 이외에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작은 곤충, 새, 쥐를 먹고 살아요. 뱀은 나뭇가지로 변장한 사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무 위로 미끄러져 갑니다. 사마귀는 모든 걸 보고 있어요. 삼각형의 머리를 180도 돌릴 수 있어서 완벽한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겹눈과 그 사이에 세 개의 보통 눈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눈을 마주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뱀은 나무줄기를 따라 미끄러져 올라가면서 사마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요.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뱀이 몸을 날려 사마귀의 다리를 물어뜯고 사마귀가 미끄러져 나무 아래로 떨어집니다. 때마침 사마귀는 다리를 뻗어 작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특유의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정말 빨랐어요. 준비도 준비 운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뱀은 미끄러지듯 내려가고 다시 한번 둘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노려보고 있어요. 누가 먼저 공격할까요? 사마귀는 보통 공중으로 앞발을 들어 올리고 위협을 받을 때 더 크게 보이도록 뒷날개를 펴니다. 무술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이 작은 풀뱀을 이길 자신감이 충분해요. 반면에 뱀은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이렇게 외계인 같은 존재는 처음이에요. 막대기 같기도 하지만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헷갈려요. 잠시 후 뱀은 또 한 번 몸을 날립니다. 입을 벌리고 사마귀를 물려고 하지만 빗나가요. 사마귀는 쉽게 몸을 피해서 뱀의 목을 움켜잡고 한 입 베어 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뱀은 사마귀 다리에 놓친 가시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왔어요. 뱀은 풀려났지만 상처를 입었어요. 가시가 뱀의 두꺼운 피부를 관통했어요. 사마귀 1점. 하지만 뱀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몰래 기습 공격으로 방심한 사마귀를 잡습니다. 하지만 사마귀는 팔짝팔짝 뛰고 작은 점프를 하며 뱀을 땅바닥에 쓰러뜨려요. 사마귀도 뱀만큼이나 배가 고파요. 사마귀의 TKO 승입니다. 뱀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귀가 말벌과 싸운다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적수예요. 강력한 침을 가진 하늘을 나는 괴물과 가시 다리를 가진 발빠른 전투기계의 대결이에요. 좋아요. 전 시간 많아요. 한번 해보죠. 사마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방어 자세를 하고 있어요. 머리를 돌리며 5개의 눈으로 하늘 땅을 둘러보면서 기다립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요. 땅은 깨끗하고 하늘은 티끌 하나 없는 푸른색입니다. 그러다가 빠른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요. 사마귀는 그걸 잘 볼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무언가 뒤에서 빠르게 지나쳐갑니다. 뭔가 사마귀가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들려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사마귀는 제자리를 지키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말벌이 바로 옆을 지나쳐 날아갑니다. 윙윙거리는 날개는 작은 헬리콥터 소리를 내요. 사마귀는 준비를 하고 장비를 다시 확인합니다. 앞다리를 내려다보며 어떤 것에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누가 먼저 약점을 보일지 인내심 게임이에요. 말벌은 급강하하며 사마귀를 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귀는 빨라요. 공격을 피할 만큼은 빠르지만 날아다니는 야수를 잡을 만큼 빠르지는 않아요. 말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마귀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완벽한 각도에서라면 말벌을 잡아 씨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벌은 너무 영리해서 계속 다른 속도와 각도로 들어와요. 사마귀는 상대를 기습 공격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쏘일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죠. 또 한 번 휙 지나가며 말벌은 뒤에서 사마귀를 놀라게 합니다. 사마귀를 쓰러뜨려요. 말벌은 침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빗나갑니다. 사마귀가 기회를 보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뒷다리 하나를 다쳤어요. 이것은 말벌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 사마귀가 몸을 날려 공격하려면 뒷다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약간 휘청거리지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속도와 반격은 더 이상 사마귀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말벌은 뱀만큼 빠르지는 않아요. 뒷다리가 없어도 사마귀는 여전히 힘이 셉니다. 말벌은 다른 방향으로 들어와 사마귀에게 침을 쏘려고 하지만 사마귀는 위치를 바꿔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말벌은 잡을 수가 없어요. 말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날아올라 중력을 이용하여 엄청나게 속도를 올립니다. 다시 빗나가지만 곤두박질 친 말벌의 충격으로 사마귀의 다른 다리가 손상됐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사마귀는 도망칠 방법이 없어요. 말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쏘기 위해 공격을 하지만 이번에는 사마귀가 말벌을 잡습니다.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대로 제압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말벌은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려고 애쓰면서 공중으로 약간 떠오르지만 사마귀의 무게가 말벌을 다시 아래로 당깁니다. 더 많이 씨름할수록 사마귀의 가시 달린 앞다리가 힘을 발휘해요.
앞다리는 말벌을 점점 더 조이고 가시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듭니다. 사마귀는 지금이 말벌을 물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지만 말벌 또한 강력한 턱으로 물어뜯어요. 뒤에서는 작은 파리가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쉿, 쉿,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저리 가. 난투극을 잠시 멈추고 말벌은 가까스로 사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기어갑니다. 날아가지 못해요. 사마귀가 말벌의 날개를 손상시켰어요. 사마귀는 어디엔가 숨어있던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말벌에게 기어 올라가서 이번에는 뒤에서 잡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말벌은 사마귀를 쏘거나 물지 못할 거예요. 말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사마귀의 앞발이 너무 꽉 잠겨 있어요. 사마귀가 물기 시작해요. 사마귀는 말벌보다 작은 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빠르고 그만큼 강력합니다. 절대 사마귀에게 물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말벌은 안간힘을 써요. 기어보려고도 날아보려고도 하고 나뭇가지에서 뛰어보려고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사마귀의 왕성한 식욕에 굴복하고 맙니다. 사마귀가 또 한 번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곤충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대 1500m 깊이에 사는 먹장어는 바다에서 가장 이상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생물들의 목록에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마귀상어, 바다거미, 붉은 입술 부치, 그리고 심지어 겨울에 수영을 하는 사람까지요. 너무 추워요. 얼른 나오세요. 뱀장어처럼 생겼지만 무악강 종에 속합니다. 무악강이란 턱이 없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여기 속하는 동물로는 칠성장어가 있어요. 소용돌이 치는 이빨로 가득 찬 원반 모양의 흡입하는 컵 같은 입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먹장어는 2개의 혀, 4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눈도 위도 없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점은 두개골이 있지만 척추가 없다는 거예요. 뼈도 없어요. 척추 없는 이 독특한 두개골은 완전히 연골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코에 있는 것 같은 말랑거리는 거요. 그래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스웨터처럼 보이는 비늘 없는 피부를 보고 이 연약하고 작은 동물이 쉬운 먹잇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먹장어는 깊은 물속에서 후디니처럼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탈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비결은 점액입니다. 아주 많은 점액이요. 무언가가 먹장어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먹장어는 옆구리에 줄지어 있는 구멍에서 단백질을 방출합니다. 이 물질이 주변 물과 섞이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약 10,000배 정도로요. 물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이 점액공은 커집니다. 한 티스푼의 먹장어 점액은 순식간에 한 양동이로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먹장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물고기의 아가미를 순식간에 막아버립니다. 상어라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먹장어도 아가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점액이 먹장어 자신의 아가미는 막지 않는 걸까요? 그건 간단해요. 먹장어는 자기 몸을 매듭으로 만들어 점액이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점액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때로 점액은 먹장어의 작은 코로 들어갑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먹장어는 일종의 재채기를 합니다. 이 물고기의 점액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유연한 가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일론보다 더 강해요. 이 점액이 가득한 웅덩이에 빠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헤엄쳐 나오기 위해서 팔다리를 휘젓기가 힘들 거예요. 마치 고무줄에 묶인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코나 목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만일 코나 목으로 들어갈 경우 먹장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아가미가 달린 물고기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점액을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어요. 낙하산에서 자동차, 심지어 옷까지요. 이 점액으로 가득한 수영장에 다이빙 하려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는 점액으로 만든 수트를 입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육지 생물에 있어서는 오리너구리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유류는 오리부리, 비버꼬리, 물갈퀴가 달린 발이 있고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처럼 오리너구리와 그 친척인 바늘두더지는 위가 없어요. 하지만 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면으로 올라올 때까지 먹이를 볼에 저장합니다. 일단 먹이를 먹으면 그 음식은 바로 내장으로 가죠.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이상한 동물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리너구리는 새끼를 위해 땀 우유를 생산합니다. 겨울이 되어 곰, 박쥐, 뱀,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 겨울잠에 빠졌을 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동면을 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 나무 개구리는
스스로를 얼게 합니다. 때로는 7개월 동안요. 마치 갈색의 고드름처럼 몸에 크리스탈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럽 같은 천연 부동액으로 몸을 채웁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스스로 몸을 녹일 수 있어요. 한 계절에 여러 번이라도요. 이 개구리들은 숲에서 잘 덮인 곳을 찾아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일단 몸이 녹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뛰어가 버립니다. 이름이 복서개라면 그에 부응해야 합니다. 딩딩 1라운드예요. 이 작은 개는 정말 똑똑해요. 개 발톱에는 바다 아네모네가 달려있고 이 DIY 권투 글러브는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작은 촉수가 달린 바다 생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이 작은 개가 물고기와 자신보다 더 큰 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분이 상하면 개는 팔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장갑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바다 아네모네의 촉수는 점심거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찌르기 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네, 아네모네는 식물이 아니에요. 배고픈 짐승이에요. 서로 윈윈 관계입니다. 개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장갑은 개를 타고 바다바닥을 누비면서 무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이 개의 다른 이름은 그렇게 강한 이름은 아니지만 절 믿으세요. 폼폼개나 치어리더 개는 귀엽게 생겼지만 귀찮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거미줄을 무서워한다면 이걸 피하는 게 좋아요. 다윈의 나무껍질 거미는 작은 거미치고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거대한 거미줄을 만드는 무당 거미 일종입니다. 이 거미줄은 케블러보다 10배 더 강하고 지구상의 어떤 거미줄보다 2배 더 강합니다. 그리고 거미줄 자체는 킹사이즈 침대만큼 클 수 있어요. 그런 거미줄에서 잠을 자고 싶지는 않겠지만요. 그 거미줄의 다리는 더 놀랍습니다. 길이가 무려 25m가 넘을 수 있어요. 거미는 강을 가로질러 거미줄 다리를 지어서 물 위를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잡습니다. 아니면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거미줄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군요.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에 해변에 갔는데 선크림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잠깐만요. 하마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하마는 땀을 흘릴 때 자신들만의 선크림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물에서 사는 하마의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젖어 있어야 합니다. 물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끔 하마한테서 볼 수 있는 빨간색이나 분홍색의 액체 구슬은 자외선을 흡수하고 피부가 타는 것을 보호해줍니다. 이 액체는 또한 산성이 매우 높아서 피부에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마는 크고 움직임이 서툴러 보이기는 하지만 야생에서는 최고의 올림픽 선수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하마를 강에 사는 말이라고 부른 것일지도 몰라요. 식물은 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경호원들을 품고 있어요. 개미죠. 누군가 나뭇잎 몇 개를 조금씩 갉아먹으면 그 진동은 개미 부대에게 밖으로 나가 침입자를 막으라고 경고합니다. 나뭇가지의 속이 텅 빈 가시 속에 살고 있는 아카시아 개미들은 밖으로 나와 말벌 같은 침으로 배고픈 동물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 나무는 감사의 표시로 개미들에게 맛있는 과즙을 주고요. 개미들은 동물들이 나뭇잎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나뭇잎에 있을 박테리아를 줄여주어 나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멍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얼굴에 물총을 맞고 싶지 않다면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멍게는 수중식물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바퀴벌레보다 우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이에요. 이 물렁물렁한 작은 생물은 여러분, 저, 그리고 멋진 등뼈를 가진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 대가족은 척색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올챙이처럼 생긴 작은 애벌레로 시작해서 멍게는 바닷속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약간의 물웅덩이를 찾을 때까지 몸을 꿈틀거립니다. 멍게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주 과감한 조치요. 굴, 따개비, 홍합과 같이 멍게는 처음 착륙한 곳에 몸을 굳히는 접착제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원히 살 집을 고르면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먹어치우는 건 자신의 꼬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가미와 심지어 뇌를 흡수합니다. 더 이상 바다를 항해하는 능력이 필요 없게 되었고 불필요해졌어요. 하지만 심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멍게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심지어 생긴 것도 조금 닮았어요. 여기 여러분이 절대 잊지 못할 사실이 있어요. 바닷가재, 클레이피쉬, 그리고 개는 이빨이 있어요. 위에 말이죠. 일단 무언가를 꿀꺽 삼키고 나면 윗속의 음식은 큰 이빨로 빻아요. 이는 위 갈고리라고 불리고 갑각류가 쉽게 소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간 개가 있습니다. 유령개는 이빨을 먹는 데뿐만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데 사용해요. 겁을 먹거나 다른 개와 싸울 때 뱃속에 이를 갈면서 사라지라고 경고를 합니다. 성대가 없으면 배에서 내는 소리로 대신해야겠죠. 그들은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종류의 개입니다. 초당 몸 길이의 100배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축구장 하나 반 정도의 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우와, 저것 좀 보세요. 이 귀여운 쿠키 커터를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큰 멸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50cm 이상 자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상어보다 덜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 상어는 훨씬 더 큰 동물을 작은 덩어리로 물어 뜯어먹는 독특한 먹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 달콤한 쿠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물기둥 깊숙한 곳에 살기 때문에 매우 신비스럽고 연구하기 어려워요. 어디에 서식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 특히 열대 및 온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쿠키커터 상어는 완전한 기생충입니다. 더 큰 동물을 잡아먹으며 생명을 유지해요. 날카로운 윗니로 큰 상어, 물고기, 심지어 해양 포유류의 살갗을 붙잡아요. 그런 다음 강한 아랫니로 입 크기의 살점이나 고름덩어리를 퍼냅니다. 아야! 참다랑어, 백상아리, 큰 돌고래와 같은 대형 포식자들도 이 작은 상처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쿠키커터 상어가 사람을 물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거리 수영선수가 밤에 하와이의 섬 사이를 헤엄치는데 밝은 불빛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보트에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그 수영선수는 종아리를 심하게 물려 흉터가 남았지만 다행히 영구적인 손상은 없었습니다. 교훈, 쿠키커터 상어가 먹이 사냥에 열중할 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입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겠죠? 입 자체는 짧은 선처럼 가로지르며 크고 살이 많은 입술로 둘러싸여 있어 무엇이든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턱에는 위쪽에 30개에서 37개, 아래쪽에는 25개에서 31개의 이빨이 있는데 커지면서 이빨 수도 늘어나요. 위쪽 이빨은 작고 좁고 하나의 매끄럽고 뾰족한 부분으로 똑바로 서 있습니다. 반면 아래 이빨은 칼처럼 훨씬 크고 넓고 서로 맞물려 톱날처럼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요. 다른 상어와 마찬가지로 쿠키커터도 일생 동안 이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쿠키커터 상어는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상실된 치아를 삼켜버려요. 일부 과학자들은 쿠키 상어가 영양이 부족한 심해에 살면서 칼슘과 같은 중요한 치아 형성 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영양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상어는 밤에는 수면 가까이에서 낮에는 수면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거의 항상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교활한 작은 상어는 배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광포자라는 특별한 빛 생성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광포자는 마치 위장하듯 위에서 들어오는 빛과 잘 섞이도록 도와줍니다. 생체 발광의 세계에서 고전적인 행동이죠. 쿠키커터 상어는 또한 목 주위에 빛이 나지 않는 멋진 칼라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칼라가 멋진 미끼처럼 작용해서 아래에서 보면 맛있는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해요. 굶주린 상어떼가 얼마나 거부할 수 없을지 상상해보세요. 거절할 수 없는 저녁 식사 초대장 같은 거죠. 자,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산호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머리 위에 나타납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거대한 생명체가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 입속은 끝도 없는 심연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 거대한 생명체는 돌묵상어입니다. 가장 무섭게 생긴 바다 괴물 중 하나지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돌묵상어는 다른 수염고래와 마찬가지로 여과 섭식자입니다. 큰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을 삼키고 이빨도 없어요.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의 늦은 밤입니다. 야생에서 새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이 나서 야간 투시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보자 끔찍한 악몽에서 나올 법한 얼굴이 보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겁먹고 도망갈 거예요. 완전히 무해한 주름진 얼굴의 이 박쥐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과일 박쥐인데 얼굴의 주름은 과일 조각과 즙을 모아서 나중에 간식으로 먹게 해주죠. 그런데 이 박쥐의 라틴어 이름인 센투리오 세넥스는
백세 먹은 노인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네팔 국립공원을 걷던 중 근처의 강에서 얼굴을 씻으려고 했다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요. 악어가 몇 미터 앞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네요. 물 위로 주둥이를 내미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건 가비알 악어입니다. 이 파충류의 길고 좁은 주둥이는 물고기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다른 먹이를 사냥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록 육식동물이긴 하지만 가비알은 수줍음이 많아서 인간을 보면 슬그머니 사라질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악어는 100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특히 암컷 악어라면요. 뒷마당에 정원을 파다가 삽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고 공포에 질려 삽을 떨어뜨립니다. 나쁜 외계인처럼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땅속의 굴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별코 두더지예요. 이 생물은 안에서 무언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코에 있는 별이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것을 많이 도와줍니다. 코는 항상 움직이면서 덩굴 같은 줄기가 마치 작은 손가락인 것처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만집니다. 아, 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군요. 오른쪽을 보세요. 진짜 이빨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모래뱀상어예요. 모래상어도 아니고 뱀상어도 아닌 바닷속에서 천천히 헤엄쳐 다니고 가끔 먹이를 쫓으며 물고기 잡아먹는 연약한 상어입니다. 인간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얌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바다에서 사막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호주에 있고 물을 갈망하고 있어요. 물이 나올 만한 지점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다가 온통 가시로 뒤덮인 지하세계에서 온 것 같은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미끄러져 사라지네요. 그건 가시도마뱀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도마뱀의 피부에 있는 뿔처럼 생긴 돌기는 포식자와 맹금류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가시는 딱딱하지만 만지지 않는 한 괜찮아요. 자, 만약 거미 공포증이 있다면 진정하기 힘들겠지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 있는 꼬리 없는 채찍 정갈은 여러분을 더 무서워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악몽 같은 생물은 독침이 없고 위협을 받아도 물지 않습니다. 이 동물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공격은 만일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말이죠.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앞다리로 손가락을 찔러서 작은 구멍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갈을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는데 주인에게 꽤 다정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네요. 만약 털이 없고 큰 이빨이 있는 동물이 여러분을 훔쳐보고 있는 굴을 발견한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벌거숭이 두더지는 설치류 세계의 스핑크스 고양이에요. 두더지쥐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털이 없을 뿐이죠. 나름대로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전적으로 지하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냉혈동물이지만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벌거숭이 두더지는 가시나 날카로운 이빨 같은 건 겁내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시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다가스카예요. 참 운도 없네요. 밤이 깊어 피난처를 찾습니다. 쉼터를 지을 만한 나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맙니다. 검고 기다란 손가락이 달린 손이 머리 위 나뭇가지에 나타나서는 두 개의 커다랗고 노란 눈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곧 털이 덥수룩한 얼굴을 보고 그저 여우 원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죠. 마다가스카르 토착 동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아이는 열대우림에서 딱따구리의 역할을 합니다. 나무 기둥을 두드려서 벌레를 찾고 길고 주름진 손가락을 나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꾸 놀라는 것에 지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길 위에 큰 붉고 흰색의 뱀이 있네요. 쉬쉬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산호뱀이에요. 정말 위험한 독사죠. 걸음을 멈추고 뱀이 마침내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실은 우유뱀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유뱀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독사를 흉내냅니다. 하지만 뱀 전문가가 아니라면 항상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 생명체는 악몽의 주인공처럼 보여요. 거대 아프리카 노래기예요. 크기도 크고 광택이 나는 검은색에
작고 꼬물거리는 수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커다란 눈이 있었더라면 귀여웠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보통 10년까지 살기 때문이기도 하죠. 거대 노래기는 물지 못합니다. 유일한 방어수단은 단단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리고 피부 속 모공에서 자극적인 액체를 분비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만지게 되면 눈이나 코를 비비지 마세요. 아주 굵게 할 거예요. 골리앗 버드이터는 또 하나의 인기 애완동물입니다. 생긴 건 징그럽지만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끔 먹이로 작은 새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새는 규칙적인 식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거미는 벌레와 양서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겁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여전히 자기 방어 수단으로 물거나 가시 같은 털을 쏠 수 있어요. 물리면 말벌에 쏘인 것과 비슷하고 털은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온순한 거대 거미는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을 보면 기어서 도망갈 거예요. 오, 이런, 또 다른 뱀이 다가오네요. 아주 빨라요. 뒤돌아서 뛰어가려고 하다가 거대한 8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가 뱀의 길을 가로막고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거미인데 생긴 게 뱀보다 더 무시무시해요. 바로 낙타거미예요. 거미도 전갈도 아닌 이 동물은 별도의 과에 속합니다. 많은 도시괴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독이 전혀 없어요. 물론 물 수도 있고 그 힘이 상당히 강하지만 인간에게 무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낙타거미는 모래 속에 숨고 굴을 파고 무방비 상태의 도마뱀, 무척추동물, 그리고 심지어 뱀까지 덮칩니다. 그리고 이제 쥐며느리를 상상해보세요. 별로 예쁜 벌레는 아니지만 작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10배나 더 크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절대 괜찮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물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바로 거대 등강류입니다. 다행히도 깊고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뒷마당에서 볼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거대 등강류가 그렇게 크게 자란 이유는 심해 거대증 때문입니다. 깊은 물에 사는 생물은 엄청난 물의 압력, 극도로 추운 온도, 먹이 부족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등강류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작은 벌레나 갑각류 동물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먹습니다. 겉모습은 지하세계에 여러 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처럼 보이지만 거대 등강류는 설령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해칠 순 없습니다. 그냥 쓰다듬어 주세요. 나무늘보는 돌고래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네, 놀랍지만 사실이에요. 심박수를 아주 늦춰서 수면 아래에서 40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물고기와는 달리 돌고래와 고래는 수생 포유류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호흡에 있어서는 물고기보단 우리와 더 비슷하죠. 둘 다 폐가 있고 우리가 분수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공기를 호흡해요. 수면 아래에 있을 때 다시 공기를 마시러 올라올 때까지 숨을 참아요. 돌고래는 물속에서 10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향유고래는 9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반면 코끼리 바다표범은 수생 포유동물에 관한 한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올라올 필요 없이 물속에서 머물 수 있어요. 너무 작은, 이름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아메바보다 더 작은 말벌이 있어요.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이 말벌이 나머지 곤충들과 같은 날개, 뇌, 눈, 그리고 나머지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길이가 0.2mm이기 때문에 곤충의 아주 작은 버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성충은 멋진 이름을 가진 요정팔이라고도 알려진 기생말벌이에요. 이것의 수컷은 날개가 없고 장림이며 길이가 0.13mm밖에 되지 않아요. 각각의 동물종들이 다른 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의 잠재적인 짝짓기 파트너를 찾을 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에게 독성이 있다는 걸 포식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인데, 포식자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와 같은 매복 포식자들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있는 건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그 차이가 크거든요.
호랑이가 그곳에 가기 전에 먹이가 먼저 눈치챈다면 그날 밤 저녁은 굶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는 왜 주황색일까요? 우리에겐 주황색은 눈에 엄청 잘 띄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안전조끼나 트래픽콘과 같은 것들에 쓰이는 색이죠. 인간의 눈에는 주황색은 대부분 환경에서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만약 호랑이가 여러분을 잡으러 온다면 여러분은 그걸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겐 삼색 색각이라 불리는 것이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빛이 눈에 들어오면 그게 뒤에 위치한 얇은 층인 망막에 부딪혀요. 그 빛을 처리하기 위해 망막은 두 가지 종류의 광수용체, 즉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를 사용해요. 막대세포는 빛과 어둠의 차이만 구별할 수 있어요. 색은 감지할 수 없죠. 우리의 눈은 희미한 빛에선 주로 막대세포에 의지해요. 원뿔세포는 색 지각을 담당해요. 사람에겐 주로 세 종류가 있어요. 녹색, 파란색, 빨간색의 원뿔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삼색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대부분의 인간은 화려한 조합과 함께 세 가지 원색을 봐요. 유인원과 몇몇 원숭이들 또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 말, 사슴, 개를 포함한 육지에 사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이색 색각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눈에 있는 망막은 녹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만 보는 원뿔세포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녹색과 파란색의 원뿔세포로부터만 정보를 얻으면 생맹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녹색과 빨간색 음영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육지에 사는 포유류와 비슷해요. 사슴은 호랑이에겐 확실히 인간보다 쉬운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사슴은 호랑이를 주황색이 아닌 녹색으로 봐요. 초록색 호랑이가 확실히 발견하기 어려울 테고 그러면 호랑이들에겐 더 많은 저녁거리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진화는 여전히 주황색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색을 만드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유일한 녹색 포유류는 나무늘보지만 털이 자연 녹색은 아니에요. 그건 안에서 자라는 조류 때문이에요. 그리고 숨을 40분 동안 참을 수 있죠. 극 주변의 물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 아주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살기 위해서 멀리 헤엄쳐 가야 해요. 하지만 남극대륙 근처에 있는 남빙양에 자생하는 특별한 물고기 무리가 있어요. 그곳의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하죠. 하지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염분 덕분에 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자연적인 부동액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은 혈액에서 모든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걸 막아주고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돕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은 개미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숨 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입과 목을 벌리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과 횡격막을 가만히 잡아보도록 해보세요. 횡격막은 모든 포유류에게 가슴과 복강을 분리해주는 근육 구조예요. 여러분이 숨 쉴 때 팽창하죠. 만약 이렇게 하면 산소가 여전히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몸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횡격막이 활발하게 공기를 몸 안팎으로 내보내요. 횡격막 없이 살아남으려면 1개 이상의 목구멍과 훨씬 작은 몸이 필요해요. 개미는 작은 몸의 측면을 따라 9쌍 또는 10쌍의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숨구멍이라고 불리며 각각이 나뉘어진 일련의 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폐와 비슷한 시스템이죠. 개미의 혈액은 산소를 관에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지 않아요. 대신 관이 산소를 퍼뜨려요. 이 가지들의 끝부분이 세포막에 직접 닿아요. 이건 아주 작은 동물에게서만 효과가 있어요. 몸이 2cm보다 더 크면 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공기를 충분히 빨리 확산시킬 수 없어요. 기린이 긴 목을 가진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목은 2m까지 길 수 있죠. 언뜻 보기엔 진화가 나무의 가장 달콤한 잎사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은 꿈만 꾸는 독점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기린은 최고의 한 입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원들은 이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또한 수컷 영양이 뿔을 사용할 때나 사슴이 뿔을 사용할 때와 같이 수컷 기린이 전투에 임할 때 목이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더 두꺼울수록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커지죠. 어떤 곤충들은 근처에 포식자가 있을 때 죽은 척을 해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개미 귀신 애벌레 곤충을 관찰했었어요. 이것은 61분 동안 죽은 척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부드러운 열매가 달린 동일한 덤불이 있는 정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덤불로 가서 과일을 모아서 먹기 시작해요. 맛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또 비교적 빨리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덤불에 과일을 계속 따먹으면 과일을 찾기가 어려워지죠. 게다가 처음보다 지금이 시간이 더 걸려서 좀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 머물면서 더 먹을 걸 찾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모든 걸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다른 덤불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포식자고 포식자들은 욕심이 많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다른 덤불에서 과일을 모으기 시작할 거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덤불로 이렇게 계속되겠죠. 연구원들은 새와 개미 귀신 유충에 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요. 곤충들은 죽은 척 할 때 포식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나중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 식으로 포식자가 다른 곳에서 먹이를 찾도록 부추기죠. 왜냐하면 포식자는 낭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척하는 게 사실 살아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종에 따라 어린 새들은 알에서 10일에서 30일을 보내요. 안에 공기는 없지만 대자연은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완벽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어요. 어린 새가 알 안에서 자라면서 내장 속에 빈 주머니 같은 구조물을 키워요. 이것은 작은 주머니인데 아기 새와 노른자 주변의 두 번째 막과 융합해요. 그래서 한쪽 끝은 아기 새에 부착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은 달걀 껍질의 안쪽 표면에 가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특별한 막은 폐조직처럼 작용해 외부 세계를 아기 새의 순환 시스템과 연결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지만 어떤 종들은 더 많은 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물고기는 머리 위에 세 번째 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시력을 그렇게 많이 향상시켜주진 않지만 햇빛을 통해 항해하고 체온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많은 무척추 동물들은 2개 이상의 눈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거미들은 8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 인간은 꽤나 평범해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도 아니잖아요. 왜요? 모르셨다고요?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는 수많은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동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동물, 독의 면역이 있는 동물, 무리를 달릴 수 있는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초능력은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캥거루 쥐는 수년 동안 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캥거루 쥐는 물 없이 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반면에 인간은 물 없이 3일밖에 버틸 수 없어요. 인간 빵점, 캥거루쥐 1점. 캥거루쥐는 극도로 건조한 사막 지역에 살기 때문에 먹는 씨앗과 식물에서 물을 얻어야 해요. 그리고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캥거루쥐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에서 물을 추출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캥거루쥐는 소중한 수분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죠. 스포츠 경기에서 유용할 수 있어요. 이제 동물계의 피터 파커를 소개합니다. 네, 스파이더맨이 실존하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도마뱀 부치를 소개합니다. 이 동물은 모든 종류의 수직면을 기어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천장 위를 산책할 수도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작은 털로 덮인 도마뱀의 독특한 발바닥 덕분에 가능해요. 도마뱀은 매끄러운 표면, 딱딱한 표면, 거친 표면, 부드러운 표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 도마뱀에 대한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눈꺼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합니다. 어떻게 눈을 보호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도마뱀부치의 눈은 투명한 막인 각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당연히 눈을 감을 수 없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핥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안구를 핥아서 청소하죠. 이것도 초능력인 것 같아요. 여기 초음속 초능력자가 있나요? 물론이죠. 2.5cm 길이의 아열대 새우가 먹잇감을 혼란에 빠뜨려요. 소닉붐으로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딱총 새우는 가장 시끄러운 해양동물 중 하나예요. 새우가 집게발을 딱딱 부딪히면 소닉붐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당연히 이 소리는 먹이를 기절시키고 새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먹이를 잡을 수 있죠. 만화 세계에는 베놈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안티베놈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주머니 쥐는 포식자가 자신을 공격할 때 죽은 척하는 편리한 속임수로 유명해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방울뱀과 구덩이 독사의 독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주머니 쥐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뱀이 주머니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죠. 주머니 쥐의 식단에 신기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진드기입니다. 한 마리의 주머니 쥐는 한 계절에 약 5,000마리의 진드기를 잡아먹을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신의 몸에서 떼어냅니다. 위험한 물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물고기를 상상해보세요. 은벤가는 스와힐리어로 말 그대로 위험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괴물은 민물에 살며 악어를 점심으로 즐깁니다. 통째로는 아니지만 은벤가는 악어를 한 입 베어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악어가 은벤가를 두려워하는 만큼 은벤가도 악어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어떤 기기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어떤 식으로든 전기장어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모든 기기에는 배터리가 들어있고 1800년대에 전기 배터리를 발명하는데 장어가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배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초의 전기 배터리는 전기 장어 덕분에 발명되었습니다. 어쨌든 전기 장어를 보고 멋진 발명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도 참으세요. 장어는 최대 860V까지 충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을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동물계의 드라큘라 백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박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송곳니 뱀파이어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파야라라고 불리며 아래턱에 2개의 긴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뱀파이어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하마는 스킨케어에 돈을 아끼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뷰티 전문가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생활하는 하마는 땀과 같은 붉은색 유분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은 증발하면서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이 액체는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항생제 역할을 한꺼번에 하죠. 사마귀 새우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이걸 눈 보호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아미노산 색소가 주성분인데 이 색소가 특수 필터 역할을 하며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런 게 멀티태스킹이죠. 미어캣은 눈 주위에 검은 반점이 있어 더욱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동그라미는 단순히 미어캣을 더 귀엽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장된 선글라스의 역할도 해요. 패치의 검은색 털은 뜨거운 태양을 차단하여 미어캣이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새나 다른 포식자를 경계하는 보초 미어캣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쉽게 알아채고 동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야생염소는 등반 기술로 유명하지만 이탈리아 북부의 알파인 아이벡스가 챔피언입니다. 이 동물은 거의 모든 수직면을 오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물리법칙을 무시해요. 흥미롭게도 가장 가파른 절벽을 걷는 동물은 대개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염소예요. 몸집이 큰 수컷은 거리를 유지하고 평평한 수평면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해요. 참 똑똑해요. 어떤 종류의 노래기들은 위협을 느낄 때 시안화수소를 생성하고 이를 내뿜어요. 시안화수소는 무취이지만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작은 노래기 한 마리가 사람을 심각하게 해치지는 않지만 피부가 민감한 경우 화상이나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밤에 기어가는 불빛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세요.
폭탄 먼지벌레는 위협을 느끼면 복부 끝에서 큰 소리를 내며 뜨거운 액체를 뿜어냅니다. 벌레가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복부에 있는 특수 저장소에서 화학 반응이 시작돼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거의 끓는 점에 도달하고 특수 가스를 생성하여 분출을 촉발하죠. 이 강력한 보호수단은 보통 공격하는 곤충에게 치명적입니다. 깃털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마뱀의 뒷발에는 물속에서 펼쳐지는 피부가 있는 긴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 결과 도마뱀 발의 더 넓은 표면이 물과 접촉하게 돼요. 그런 다음 물 위를 달릴 때 도마뱀은 다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펌핑해요. 이렇게 하면 작은 공기주머니가 만들어져 도마뱀이 수면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물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벼룩은 성가실 수 있지만 놀라운 동물입니다. 이 작은 동물은 자기 몸 길이의 약 50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만약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약 400m를 공중으로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벼룩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은 벼룩이 도약할 때 대부분의 힘을 무릎이 아닌 발가락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어느 동물의 초능력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전 캥거루쥐의 한 표예요. 화장실 줄 서는 게 싫거든요. 실패. 신문지를 말아들고 뛰어다니면서 계속 머리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1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3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왜 파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죠? 파리는 사실 크기에 비해 상당히 평범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느린 거예요. 작은 파리의 뇌는 인간의 두뇌에 비해 시각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파리에게 1초는 우리에게 5, 6초처럼 느껴집니다. 파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수영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천천히 움직이죠. 만약 여러분이 침실 창문에서 풍선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파리가 보통 물건이 떨어지는 속도를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파리는 반응 속도가 닌자처럼 빠른 데다가 특별한 눈도 가지고 있어요. 파리의 눈은 수천 개의 수용체로 나뉘어 있고 동시에 빛을 포착합니다. 우리는 작은 근육을 사용해서 눈과 머리를 돌려 다른 방향을 쳐다봅니다. 파리는 이런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필요가 없죠. 파리는 거의 동시에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서 공격하든 파리는 거의 틀림없이 알아차릴 거예요. 영화에서 초음속 비행기가 최고속으로 방향을 틀고 뒤집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파리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도중에 방향을 바꾸고 멈추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죠. 심지어 이륙하기 전에 비행 전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 파리를 꼭 때려잡고 말 거예요. 돌돌만 종이를 들어올리면 파리의 뇌는 이미 그것이 어디로 떨어질지를 계산합니다. 파리는 즉시 몸을 완벽한 위치에 놓고 피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이 파리 앞에서 움직인다면 파리의 다리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 즉시 뒤로 기울어집니다. 와, 그 파리는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축구 골키퍼요. 그런데 왜 파리는 우리가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맴도는 거죠? 우리 몸은 파리에게 5성급 호텔의 뷔페 식당과 같아요. 피부는 맛있는 음식이 줄지어 있는 뷔페 테이블이에요.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피부는 땀, 단백질, 탄수화물, 소금, 설탕, 그리고 파리가 좋아하는 여러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사막을 걷고 있는데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상상해보세요. 높은 모래 언덕을 넘자 보이네요. 공짜 음식이에요. 과일, 사탕, 샌드위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탄산음료 기계가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문지기는 덩치가 크고 터프하고 둥글게 생겼어요. 거대하고 느린 거북이에요. 이제 파리가 왜 주변을 맴도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거북이죠. 실제로 그 파리를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번 중 8번은 달아날 거예요. 파리가 부엌 식탁에 앉아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파리가 날아갈 것으로 생각되는 방향으로 약 5cm 앞을 조준하면 됩니다. 파리의 뇌는 여러분이 파리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파리를 속여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문제요? 파리의 탈출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느리니 지원팀을 불러보는 게 어때요? 가르를 소개합니다. 속도 초당 2.5m. 날 수는 없지만 상관없어요. 가르는 너무 빨리 달려서 움직이는 동안 보는 능력을 잃습니다. 일단 목표물을 향해 몸을 조준한 다음 달립니다. 파리처럼 닌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도중에 방향을 바꾸지도 못해요.
매번 달리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초당 약 1.5m의 속도로 걷습니다. 그러므로 가뢰가 우리보다 2배 더 빨라요. 하지만 크기를 고려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자기 몸 길이의 125배를 1초에 달립니다. 여러분의 키가 180cm라고 한다면 1초에 약 230m를 달리는 셈이에요. 그 성가신 파리와 같은 표면에 있는 한 파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공중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잠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시속 55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는 것보다 빨라요. 잠자리의 날개는 또한 헬리콥터처럼 뒤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날 수 있게 해줍니다. 파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게임 오버거든요. 파리, 잠자리, 그리고 가뢰가 빠른 이유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배고픈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빨리 달리는 곤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멈추면 아프기 때문이죠. 빠른 은색 개미를 만나려면 사라 사막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달걀을 익힐 수 있을 정도예요. 모래 달걀 프라이. 그래서 은색 개미가 초당 0.5m의 속도로 달리는 거랍니다. 발을 데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은색 개미는 또한 열을 반사하는 삼각형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는데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은색 개미가 사람 크기라면 시속 6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 더 빠른 속도죠. 속도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개미가 또 하나 있어요. 드라큘라 개미는 은색 개미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5000번 입을 열었다 닫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빠른 곤충인데 조금 더 친근하고 집에서 볼 수 있는 종류예요. 미국 바퀴벌레는 벽, 난로 뒤, 거의 모든 곳에 숨을 수 있습니다. 거의 잡기가 불가능한데 초당 1.5m를 달릴 수 있습니다. 6개의 다리 덕분인데 각 다리에 3개의 무릎이 있어요. 다리는 공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작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불을 켤 때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빠른 세계 기록을 보유한 동물은 참깨 크기입니다. 진드기의 일종으로 초당 몸 길이의 322배를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 진드기를 사람의 크기로 만들 수 있다면 진드기는 음속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진드기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잡기 어려운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물들을 알아봅시다. 정원 달팽이는 연체동물과에 속하며 천천히 움직이기를 좋아해요. 만약 여러분이 달팽이 속도로 움직이려면 매 2시간마다 2걸음을 옮겨야 할 거예요. 하지만 달팽이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들은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달팽이는 보호를 위해 껍데기를 사용하지만 다른 기술도 있어요. 어떤 달팽이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너무 덥고 건조해지면 달팽이는 껍질 속에 숨어서 시원한 슬라임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봉인합니다. 슬라임은 또한 달팽이가 나무에 기어오르는 것을 돕습니다. 나무늘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포유동물입니다. 느린 신진대사 덕분에 음식은 소화되기까지 16일이 걸릴 수 있어요. 나무늘보를 따라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느린 움직임은 실제로 나무늘보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화에서 종종 멈춰요,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나무늘보에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나뭇잎들 사이에 있는 나무늘보를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매너티는 가장 느린 바다 생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과 모터보트를 제외하고요. 매너티는 덩치가 크고 매우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탱크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귀엽죠. 또 하나의 느린 수영 선수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시속 1km 이하로 헤엄칩니다. 매너티처럼 크고 무서운 게 없어요. 직접 도전하고자 하는 상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매우 재미있는 간식 먹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보다 느립니다. 유일한 기회는 물고기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식 시간입니다. 멋진 점은 그린란드의 이런 느긋한 생활 방식이 실제로 그들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평균 수명은 3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살아요. 상상해보세요. 크루즈 선을 타고 가는데 이 느릿느릿한 거대 상어 한 마리를 만나는 걸요. 아마 여러분보다 400살은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한 무리의 돌고래들이 화창한 날 북태평양의 수면 근처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수면의 잔물결이 일기 전까지 최고로 행복했었죠. 쓰나미나 수중 화산이 폭발을 준비하는 것처럼 더 확연해집니다. 본능이 이곳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하지만 어느 쪽이 가장 안전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허공을 가득 채워요. 거대한 고래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면서 물이 바깥쪽으로 폭발해요. 세상에, 잠깐, 그건 고래가 아니에요. 바로 어룡이에요. 트라이아스기의 거대한 해룡 형태의 괴물이죠. 길이가 무려 17m에 무게는 45톤이나 나가요. 돌고래가 그리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 바다 괴물은 돌고래의 사촌은 아니에요. 돌고래들은 물밑으로 다시 흩어져요. 돌고래들에겐 다행히도 어룡은 그것들을 점심으로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노는 것뿐이에요. 이 특정종은 바다 연체동물, 작은 물고기, 오징어를 먹는데 훨씬 더 익숙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면 거대한 지느러미와 뱀장어처럼 긴 꼬리로 웅장하게 헤엄치면서 수면 아래로 다시 사라지죠. 이들은 한때 육지를 돌아다녔지만 현대의 고래와 돌고래를 포함한 다른 선사시대 육지 파충류들처럼 바다로 돌아왔고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어요. 팔다리는 지느러미로 변했죠. 어떤 종들은 지느러미나 지골의 손가락이 있었어요. 거의 사람 손가락이라 해도 될 정도였죠. 안녕? 몇몇은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어요. 머리는 뾰족했고 턱은 더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해 원뿔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었죠. 눈이 컸는데 아마 덕분에 깊은 바닷속에서도 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꼬리 지느러미는 강력한 발차기를 만들어냈어요. 다른 바다 생물들처럼 공기로 숨 쉴 수 있었고 온열 동물이었어요. 어느 날의 몇몇 해양 생물들처럼 매끈하고 아름다웠죠. 예상치도 못하게 수중시간 소용돌이가 그 앞에서 열려 마치 수중 블랙홀처럼 그 길에 있던 모든 걸 빨아들여요. 어룡이 자신의 여정을 통제할 수 없이 마구 움직이며 깊은 과거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다시 뱉어져서 초기 공룡시대 약 2억 4,7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원래 시대로 돌아왔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들과 같이 수영하고 있네요. 이들은 무리를 짓거나 사냥 무리를 지어 살았죠. 저 작은 믹소사우루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세계적으로 진화되었지만 우린 이 녀석들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이 녀석은 결국 현대 인간들의 손에 들어갈 거니까요.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어룡은 수백만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어요. 어떻게 멸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작은 먹이 집단이 감소했고 더 잔인한 포식 집단이 생겨났어요. 어떤 물고기들은 진화해서 어룡들이 잡기엔 너무 빨라졌죠. 그래서 우린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했고 더 힘든 경쟁에 밀리고 있는 불쌍한 이 친구를 이곳에 남겨둘 거예요. 배고프고 지치고 약해졌죠. 해류에 그냥 떠내려가서 결국 해저에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만 년이 흘렀어요.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시대에는 사막의 광대한 지역이 노출되면서 해수면이 점차 낮아졌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은 미국 서부의 네바다주예요. 백악기 동안 화산 선맥이 형성되었어요. 지질학적 격변이 계속되어 바다의 바닥이 현대 산으로 올라왔죠. 바위에 박혀있는 건 뭐 짐작할 수 있듯이 고대 무척주 동물들뿐만 아니라 매머드와 거대한 나무늘보 같은 보다 현대적인 생물들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야생 생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걸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다시 1998년으로 시간을 빨리 뛰어넘어 볼게요. 그것은 네바다 북서부의 오거스타 산맥,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화석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바위 밖으로 튀어나온 건 척추뼈 몇 개였어요. 연구원들은 그게 어떤 생명체에 속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분명 거대했거든요. 바위에 너무 깊이 박혀있고 복잡해서 발굴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2011년 9월 발굴자들은 잘 보존된 두개골, 앞다리 그리고 가슴 부위 등 그 짐승에 대한 더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2015년이 되었어야 명백해진 거대한 어룡을 완전히 꺼낼 수 있었어요. 남은 화석들은 다 자란 사람 크기의 두개골, 어깨 그리고 지느러미와 같은 부속물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때도 그걸 옮기는데 헬리콥터가 필요했어요. 연구팀은 이 새로운 종을 심보스 폰딜루스 영고름이라고 명명했어요. 심보스 폰딜루스는 척추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예요. 지금부터 이 공룡을 어룡 등골이라고 불러줍시다. 이쯤 되면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발음하기 훨씬 쉽잖아요. 등골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공수되었고 나아가 독일 본 대학교로 수송되었어요. 이 연구는 척추동물 고생물학자 마틴 샌더와 그의 동료들이 마인츠 대학과 협력하면서 수행되었어요. 이 해양 파충류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동물인 만큼 이 발견은 독특하고 정말로 짜릿한 성과였어요. 마틴 샌더는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심지어 지구에 살았던 최초의 거대 생명체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린 등고리를 그 시대의 수중 티라노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또한 이 유형은 위대한 죽음으로 알려진 대멸종 사건 이후 겨우 300만 년에서 500만 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꽤 주목할 만해요. 대략 2억 5,2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 생명체의 약 90%를 앗아갔죠. 원인이 뭐였냐고요? 짧은 버전으로 말하면 온도 상승과 해수의 산성화의 증가였어요. 먹이 사슬의 한 부분이 없어지면 상상할 수 있듯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곧 먹을 게 거의 남지 않고 가장 튼튼한 녀석들만 살아남죠. 대기에도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이론들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알려진 걸 일으켰다고 주장해요. 지난 5억 년 동안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죠. 그 분출은 200만 년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많은 양의 현무암질 용암이 시베리아의 넓은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곳은 약 300만 제곱마일의 현무암으로 덮여 있어요. 다른 이론들은 화산이 아닌 소행성이 대멸종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어느 쪽이든 충격은 동일했고 지구 해양종의 81%, 육지 척추종의 70%가 사라졌어요. 수많은 대멸종 사건이 있었지만 등고리의 크기와 존재는 대멸종에 비하면 비범해요. 종들이 회복하고 이 크기로 자라는데 보통 900만 년이 걸렸지만 등고리는 그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나타났어요. 정교한 컴퓨터 모델로 연구원들은 현재 화석 언덕으로 알려진 지역을 관통하는 먹이사슬을 조사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고대 환경을 재현했고 해양 먹이사슬이 어룡과 같은 거대한 생명체를 뒷받침해줬을 거라는 걸 발견했죠. 이로는 우리의 등고리가 대멸종 이후 100만 년에서 300만 년 동안 번성했던 암모나이트로 알려진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연체동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현재는 멸종된 암모나이트는 대멸종에 따른 생태적 공백을 메웠고 자신들을 방해할 만한 먹잇감이 별로 없는 훌륭한 생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어룡 또한 세계의 바다를 채운 최초의 거대한 생명체여서 빠르게 진화했어요. 그들이 먹은 연체동물들 또한 경쟁에도 덜 노출되었어요. 등고리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내일이 없다는 듯이 먹어댔죠. 플랑크톤과 같은 음식을 먹어서 덩치가 커진 고래와 달리 등고리와 그의 친구 종들은 암모나이트를 먹음으로써 더 커졌고 시간도 훨씬 짧게 걸렸죠.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먹으라는 좋은 메시지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이 결과들이 해양 생태계가 기후, 대기 또는 물 상태와 같은 극적인 변화에 힘을 기르고 잘 반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경로를 갔을지도 모르지만 몇몇 어룡과 고래는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둘 다 크기가 크고 눈에 띄는 치아가 없어요. 향유고래는 대왕 오징어를 사냥하기 위해 깊이 잠수해요. 등고리도 비슷하게 사냥하죠. 물에서 먹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 먹이의 일종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친구는 아마 물고기와 오징어를 먹었을 테고 훨씬 더 작은 어룡을 먹었을 거예요. 아야, 다른 어룡들은 거대한 도마뱀에 가까운 두개골의 많은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엔 날카로운 이빨이 있었어요. 어룡은 공룡시대의 거의 모든 기간 동안 고대 바다를 헤엄쳤어요. 어룡 화석은 영국, 노르웨이, 일본, 독일, 콜롬비아, 중국, 호주와 같은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시대 수중 행성의 지배자들이었죠. 2억 5천만 년 전 해가 지면서 우리는 등고리가 맞은 최후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서 깨끗한 하늘의 오렌지 빛깔을 보기 위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번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무리와 함께 행복하게 수영하며 트라이아스기의 깊은 심해 속에서 음식과 모험을 찾아갑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동물계에서 눈이 가장 큰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 중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눈의 크기가 무려 27cm로 농구공 크기와 맞먹죠.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먹이를 더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중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눈이 필요합니다.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 오징어에게 양한 시력을 제공해요. 대왕 오징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형의 오징어는 눈이 머리 양쪽에 있습니다. 이 동물도 포식자를 볼 수 있는데요. 양한 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를 추정하는 데는 그다지 능숙하지 않습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다른 많은 오징어 종과 마찬가지로 각 안구에 하나씩 있는 광기관이라는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광기관은 안구 뒤쪽에 있고 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비슷합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에게는 이 멋진 기능이 있지만 색각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심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우 어두운 심해에서는 색각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인간은 약 500에서 600m 깊이에서만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수면 아래 1000m 이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적응해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약 8cm에 달하는 매우 큰 동공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동공은 혹독한 환경에서 빛의 입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데 도움이 돼요. 큰 눈이 반드시 큰 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타시어를 보세요. 타시어는 몸 대비 눈의 크기가 가장 큰 영장류 그룹입니다. 강눈은 뇌만큼이나 크죠. 골룸처럼 생긴 이 동물은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너무 커서 이 작은 동물은 눈을 완전히 회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목에 의존해야 해요. 올빼미와 마찬가지로 목은 양쪽으로 180도 정도 회전할 수 있어요. 타시어는 야행성 동물로 이 기발하게 생긴 눈을 이용해 먹이를 찾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먹이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작지만 효과적인 눈에 대해 말하자면 잠자리의 눈에는 약 28,000개의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많은 수입니다. 잠자리의 눈은 거의 머리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360도 시야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없는 동물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을 갖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눈꺼풀은 또한 매우 밝은 환경이나 높은 열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눈이 건조해져 기능을 잃지 않도록 윤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행성 도마뱀은 눈꺼풀이 없지만 다른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도마뱀은 혀를 이용해 눈에 윤활유를 바르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요. 또한 도마뱀의 시력은 우리보다 세계 350배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색이 변하는 눈을 갖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북극 술록으로 태어나지는 않았네요. 북극 술록의 눈은 계절에 따라 색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여름에는 눈이 금색으로 변하고 추운 겨울에는 눈이 파란색을 띠어요. 북극 술록은 혹독한 서식지의 변화 무쌍한 조도 때문에 눈 색깔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적응해왔어요. 눈이 4개인 물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식 명칭은 아나블랩스이며 수면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수평선 방향으로 반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반쪽 눈은 동공과 망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 독특한 눈의 특성 덕분에 하늘의 포식자를 볼 수 있고 육지의 곤충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곤충들이 먹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타조는 뇌보다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타조의 눈은 가로 길이가 약 5cm로 모든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타조의 눈에는 길고 빽빽한 속눈썹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속눈썹은 털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속눈썹은 아닙니다. 이 긴 가닥은 사실 깃털에 더 가까운데 이 거대한 새가 그늘을 만들고 날아오르는 모래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눈은 카멜레온의 눈입니다. 카멜레온은 눈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또한 카멜레온은 두 눈이 따로 기능하는 단한 시력과 두 눈이 같은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양한 시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보라색 성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게의 몸표면 전체가 광수용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게는 빛에 민감해서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더 나은 시야를 위해 빛을 집중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성게는 등뼈를 이용해 빛이 몸에 닿는 것을 일부 차단합니다. 동물계에는 매우 더운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의 눈처럼요. 낙타는 모래를 막아주는 아주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낙타의 눈에는 3번째 눈꺼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꺼풀은 양쪽 눈꼬리에서 가로지르는 눈꺼풀이에요. 낙타의 환경은 작은 먼지 입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종보다 눈을 더 자주 닦아야 합니다. 올빼미의 눈은 인간의 눈과 한 가지 큰 특징을 공유해요. 올빼미도 다른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3D로 볼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먹이까지의 거리를 더 잘 계산하기 위해 이 기능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커다란 눈이 어떻게 부엉이의 작은 두개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엉이들은 눈의 모양을 재설계해야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빼미의 눈은 구형이 아니라 더 길쭉한 모양이에요. 두개골에 있는 뼈에는 경화골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 커다란 눈을 지지하고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고리 때문에 올빼미는 항상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눈을 회전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목에 의지해서 주변을 살펴야 해요. 사마귀새우는 동물계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눈에 단 3가지 종류의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 덕분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볼 수 있어요. 사마귀새우는 16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색을 볼 수는 없지만 최고의 색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색 수용체 덕분에 작은 색조 변화에도 매우 빠르게 반응해서 포식자를 피할 수 있어요. 정말 독특한 눈동자를 가진 동물을 생각하면 양과 염소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염소의 동공은 수평선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진 마세요. 연구원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동공 모양과 눈의 방향은 각 동물의 일상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처럼 낮에 활동하는 대형 포식자를 예로 들면 대부분 정면을 바라보는 눈과 동그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뱀, 고양이, 여우처럼 낮과 밤에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작은 동물은 수직으로 갈라진 동공을 가지고 있어 야간 시야에 더 잘 적응합니다. 말이나 사슴과 같이 더 취약한 동물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죠. 그래서 이들은 넓고 좁은 수평 동공을 갖도록 진화했어요. 이를 통해 다른 동물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슴은 고개를 숙이면 눈이 회전하면서 주변을 계속 주시해요. 라이거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하이브리드 동물이고 엄청나게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배를 하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는 서식지조차도 달라요.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의 혼합이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사실 라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예요. 기록된 가장 큰 라이거인 헤라클레스가 좋은 예예요. 418kg에 길이가 3.3m에 달했거든요. 함께 산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라이거는 대부분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동이나 외모 면에서 호랑이보다는 사자와 더 비슷해요. 하지만 호랑이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등에 줄무늬가 있고 수영을 좋아해요. 타이곤과 라이거가 기본적으로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호랑이와 사자의 혼합이에요. 하지만 타이곤은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의 교배종이에요. 보통 부모보다 작고 사촌뻘인 라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대부분의 경우 호랑이 아버지로부터 매력적인 외모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물려받아요. 예를 들어 사회성이 좋고 포효할 줄 알아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하이브리드 동물 중 하나는 홀핀이에요. 암컷 큰 돌고래와 수컷 흑범고래의 혼합이죠. 그 이름은 다른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흑범고래는 돌고래과에 속해요. 심지어 범고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홀핀은 흥미롭게도 부모의 절반씩 균형 있게 닮았어요. 홀핀은 짙은 회색 피부를 가졌어요. 흑범고래와 옅은 회색 돌고래 색깔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돌고래는 80개에서 100개 사이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흑범고래는 44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교배종은 딱 중간인 총 6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해조류와 민달팽이가 짝을 이룬다면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상상할 필요도 없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녹색 바다 민달팽이를 보세요. 캐나다와 뉴 잉글랜드의 해수 소택지에 살아요. 아마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하이브리드 생물, 절반은 식물, 절반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달팽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 먹이로 먹은 아무것도 모르는 해조류로부터 유전자를 훔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식물이기 때문에 엽록소라는 식물 색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특이한 민달팽이들이 광합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에너지를 포함한 자신만의 분자를 생산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녹색 바다 민달팽이는 엽록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었어요. 수컷 표범과 암컷 사자를 섞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레오폰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하이브리드가 생겨납니다. 이 동물은 거의 사자만큼 자라요. 하지만 여전히 아빠 표범과 비슷하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어오르기와 수영을 좋아하는 것 같은 다른 특징도 물려받았어요. 수컷 사자와 암컷 표범을 결합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리파드라고 부릅니다. 수컷 사자는 보통 길이가 약 3m고 무게가 약 230kg 나가요. 암컷 표범은 몸집이 훨씬 작아서 몸 길이가 1.5m밖에 안 되며 몸무게는 약 36kg이에요. 몸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좋아요. 버팔로와 소는 어때요? 아마도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비팔로라고 불리는 특이한 하이브리드 동물을 만들어내요. 많은 종류의 하이브리드 동물들이 스스로 번식할 능력이 없지만 비팔로는 달라요. 그리즐리 곰과 북극곰을 교배하면 그롤라 곰이 됩니다. 아니면 피즐리? 그리즐라인가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야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종류의 곰들은 서로를 정말 싫어해요. 둘은 공동 서식지에서 함께 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비록 드물기는 해도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있어서 이 귀여운 카라멜 색깔의 하이브리드 그롤라 곰이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북극곰보다 조금 작아요. 어깨 높이는 평균 1.5m이고 무게는 보통 455kg이에요. 하지만 그리즐리 가문에서 물려받은 유전자 덕분에 따뜻한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꽤 터프한 동물을 만나봐요. 제그라이언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규어와 사자의 하이브리드예요. 이 흥미로운 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극소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은 제규어와 암사자 사이에 우연한 결합이 있었고 결국 두 마리의 제그라이언이 태어났어요. 한 마리는 검은 제규어가 주로 가지고 있는 우성 멜라닌 유전자 때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진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사자 색깔의 제규어를 연상시키는 로제트 무늬의 반점이 있었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라이구아도 있어요. 암컷 제규어와 수컷 사자의 혼합이죠. 정말 멋진 색깔을 가졌을 거예요. 야생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바나 고양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바나 고양이는 애완동물과 외래 하이브리드 종에 모두 속하는데 집고양이와 야생 아프리카 서벌의 하이브리드 종이에요. 집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멋진 종이죠. 하지만 사바나 고양이를 이국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큰 몸짓, 늘씬한 몸매, 그리고 얼룩점이 있는 털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워요. 여기 예상치 못한 교배종이 있어요. 제브로이드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얼룩말과 모든 말의 혼합종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얼룩말과 말의 새끼는 조스라고 불러요. 얼룩말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교배된 말에 따라 다르지만 순수한 얼룩말의 줄무늬 털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하이브리드는 털에 완전한 줄무늬가 없어요. 주로 몸과 다리의 흰색 부분이 아닌 곳에서 줄무늬를 볼 수 있어요. 얼룩말 잡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귀여운 동물을 보세요. 이건 종키예요. 아니면 쥐동크? 지브라스? 젠키? 마음대로 고르세요. 대부분 황갈색, 회색 아니면 갈색이에요. 다리와 배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는 독특한 줄무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라이거와 같은 잡종과는 달리 종키는 보통 야생에서 살아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사바나나 탁 트인 산림지대를 넘나들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기푸가 무슨 동물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염소와 양의 교배종으로 이 비디오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껴안아주고 싶은 하이브리드 동물이에요. 기푸는 매우 희귀해요.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기푸가 진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특정 유전적 이상을 가진 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다른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 교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낙타와 라마를 섞으면 카마라고 하는 귀엽고 작은 동물이 나옵니다. 비팔로처럼 카마 또한 부모 모두에게서 도움이 되는 특징을 물려받았어요. 최초의 카마는 1998년에 태어났어요. 카마는 낙타혹이 없어요. 몸은 라마 쪽과 비슷하게 부드럽고 양털 같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물 없이도 꽤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코이울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코요테와 늑대의 외모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종은 사실 약 20만 년 전에 분리됐어요. 이제 교배가 가능하고 코이울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캐나다 동부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숲, 인근 공원, 때로는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적응력이 좋은 이 동물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는 지난 세기 동안 등장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코이울프가 다 자라면 부모 사이즈의 중간쯤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코요테보다 25kg이 더 무겁고 더 큰 턱, 더 긴 다리, 더 작은 귀, 더 덥수룩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루가를 소개합니다.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를 부모로 가진 매우 희귀한 종이에요. 꽤 이상한 동물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북대서양에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존재를 의심해왔습니다. 1990년 그린란드에 있는 이누이트 사냥꾼 창고에서 특이한 고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다고 했지만 벨루가 고래나 일각고래와는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회색 피부, 일각고래 같은 꼬리, 그리고 벨루가 같은 지느러미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는 크기가 비슷하고 둘 다 외뿔고래과에 속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람쥐의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견과류와 다른 딱딱한 음식을 갉아먹어서 이빨을 닳게 만들어요. 다람쥐의 앞니빨은 사실 주황색입니다. 그건 이빨이 특별히 강력한 에나멜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치아가 다람쥐 이빨과 달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부 종의 새들은 매운 고추를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 새들이 매운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추가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특별한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들은 캡사이신의 효과를 느끼는데 필요한 미뢰가 없어요.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단백질은 케라틴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의 뿔은 중심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뿔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딱따구리는 나무를 1초에 20번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빨라요. 만약 딱따구리가 하루 종일 나무를 쪼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쪼을까요? 그 횟수는 종종 하루에 총 8,000에서 12,000회에 달합니다. 불가사리도 눈이 있어요. 각각의 팔 끝에 하나씩 있죠. 이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 집단입니다. 개구리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분 섭취 패치가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에 있어요. 개구리는 이것으로 피부를 통해 직접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거예요. 대부분의 애벌레 종은 몸 안에 약 4,00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250개가 머리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벌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처럼 멋져 보이지만 이 벌레의 몸의 3분의 2는 탄산칼슘 튜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각고래의 유명한 뿔은 사실 밖으로 난 이빨입니다. 이 바다의 유니콘은 이빨이 2개밖에 없어요. 수컷의 경우 그 이빨 중 하나가 윗입술을 통과해 자랍니다. 사람의 치아와는 달리 이빨은 안쪽이 단단하고 바깥쪽이 민감하고 부드럽습니다.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동물은 매우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혀는 개미핥기가 매일 35,000마리 이상의 흰개미와 개미를 잡아먹는 것을 돕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많이 먹어야 할 거예요.
벼룩은 몸 길이의 200배가 넘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이 뛸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붉은 눈 청개구리 알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일찍 부화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작은 동물들은 슬로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코알라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호주에서 그렇겠죠? 하마의 땀은 분홍색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땀이 아닙니다. 불그스름한 오일이에요. 이것의 기능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타거나 상처를 입으면 하마에 온몸을 비비세요.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고 털은 속이 비어있어서 거의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북극곰 발바닥에도 털이 자랍니다. 이 털은 곰이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인 타란툴라의 일부 종은 2년 이상 먹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전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오리너구리는 키스할 때, 아니 수영할 때 눈을 감아요. 오리너구리의 귀와 눈을 가리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오리너구리의 콧구멍에도 방수덮개가 있어요. 에뮤는 뒤로 걸을 수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날지 못하는 새는 종아리 근육이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에뮤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한 장거리 달리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후진을 할 수 없어요. 악어는 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목구멍을 막아서 악어의 기도를 보호합니다. 물뱀, 돌고래, 고래, 엘리게이터, 크로크다일, 그리고 거북이는 익사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종의 새만이 뒤로 날 수 있는데 바로 벌새입니다. 에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이 작은 새는 또한 초당 80회까지 날개를 펄럭일 수 있어요. 코끼리 따쥐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 쥐보다는 코끼리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나 봐요. 코끼리 따쥐는 코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능숙하게요. 고양이와 고양이과의 모든 동물은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맛을 느끼는 미뢰가 없어요. 참 안 됐네요. 플라밍고는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랫뿌리가 크고 윗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거꾸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하지만 다른 새들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플라밍고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호랑이의 피부에는 털과 같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큰 부리 새는 잠을 잘 때 예쁘고 팽팽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새들은 머리를 돌려서 꼬리로 머리를 덮고 부리를 등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의 공이에요. 타조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뇌보다 더 커요. 눈 하나는 당구공만 합니다. 모든 흰동가리는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암컷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번 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해마는 일단 짝을 찾으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더 귀여운 점은 둘이 이동할 때 서로 꼬리를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짐을 들고 다니는 건 수컷입니다. 흰개미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아요. 배터리를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요. 나무늘보는 먹이를 소화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스케줄이 텅 비었거든요. 개의 코 지문은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 지문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고 동물마다 다릅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에 눈구멍에서 움직이지 않는 눈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펭귄은 외부 귀는 없지만 청력이 유난히 뛰어납니다. 특히 북극곰을 경계할 때는요. 둘이 만날 일이 없겠지만요. 해파리는 98%가 물입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해변으로 떠내려오면 몇 시간 뒤에 몸이 모두 공기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물속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악어는 항상 해우에게 길을 양보할 거예요. 매너가 좋네요.
회색곰은 볼링공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링을 할 때는 그냥 이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이언트 판다는 수면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부분의 경우 숲의 바닥에서 바로 잠이 듭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갓난 새끼는 매우 작습니다. 작은 찻잔 무게에 쥐보다 작아요. 붉은 손 물고기는 손의 도움으로 해저 바닥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손이 아니라 진화한 지느러미예요. 정말이에요. 고양이끼리 보통 서로 야옹거리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로 우리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효과가 있죠. 나무늘보는 몸을 떨지 못합니다. 2주 전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무늘보의 털은 가끔 이끼에 덮여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워지면 신진대사가 중단됩니다. 힘든 시기 동안 불멸의 해파리는 스스로를 다시 젊은 상태로 바꿉니다. 일단 그저 조직 덩어리인 상태에 이르면 이 생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렉스의 생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닭과 타조입니다. 등을 보이지 마세요. 곰치는 목구멍에서 뻗을 수 있는 턱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 턱으로 운이 나쁜 바다 생물체를 감쌉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의 턱이 뒤를 향해 면도날처럼 나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곰치의 먹이를 잡습니다. 그 후에 포획된 먹이는 곰치의 목구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방금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일부 달팽이종은 털이 많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털 덕분에 달팽이는 젖은 표면에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어요. 혹등고래는 사냥을 할 때 종종 무리를 지어 먹이를 잡기 위해 거품망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 거품은 물고기 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눈표범은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처럼 포효하지 못합니다. 덜 발달된 성대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야옹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쉿쉿 소리를 내고 심지어 그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무리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수달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거대한 해초로 몸을 휘감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사자는 종종 초원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서 사냥의 90%는 암컷이합니다. 수컷들은 영토와 무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귀를 움직이는 독특한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귀에 32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어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직 다른 상어들만 이 녹색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8,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1,500개를 조금 넘어요. 파랑어치는 다른 새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매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새들을 겁주어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늘보 원숭이는 미치도록 귀엽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유일한 영장류로 알려져 있어요. 팔 안쪽 구분 부분에 분비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분비합니다. 큰 영양은 놀라운 회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병코 돌고래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안녕 밥, 안녕 찰리, 안녕 돌리, 안녕 얘들아, 물고기 고마워. 기린은 정말로 긴 검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색의 혀가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아준다고 추측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예요. 나중에 또 봐요.